나는 아직도 그 날 밤의 공기를 기억한다.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손주의 입에서 할머니 냄새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내 가슴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누구보다 깔끔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들은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다. 손주는 무릎에 앉기를 피했고 안아달라고 해도 얼굴을 찡그리며 뒤돌아섰다. 그날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사실 이런 경험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또래 친구들 중 상당수가 어느 순간부터 버스 옆자리가 비는 것을 느끼고 며느리가 은근히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키는 장면을 목격한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내가 그 냄새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나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료실에 앉아 나눈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다. 나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 비싼 향수를 뿌렸는데도 왜 아들이 창문부터 열까? 결국 향수는 오히려 역효과였다. 본질을 가리기만 할 뿐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세 가지 뚜렷한 변화를 겪는다. 첫째, 땀의 변화다. 젊을 때는 하루에 거의 1리터 가까이 땀을 흘려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지만 60을 넘기면서 그 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많은 이들이 땀이 줄었으니 냄새도 줄겠지라 믿지만 정반대다. 땀이 줄수록 노폐물은 피부 위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되고 결국 더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넷날이라는 산화된 지방산이 증가한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직 중년 이후에만 급격히 늘어난다. 이 노넷날이 바로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정체다. 셋째는 구강 환경의 변화다. 침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입안이 마르고 세균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얻는다. 그 결과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몸은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은 민감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할머니 옆에 앉기를 꺼리고 손자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연다. 그 순간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나는 환자들에게 솔직히 말한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참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 진료실을 찾은 71살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는데 왜 며느리가 제 방문만 열면 환기부터 할까요? 그 눈빛에는 자존심이 무너진 남자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다. 향수나 방향제가 아니라 특정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냄새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진실을. 내가 30년 넘게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냄새는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다. 몸의 변화, 습관, 그리고 작은 부주의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아 웃으며 안기고 가족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았다. 냄새가 사라지자 마음속의 거리도 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 3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특정 부위 3곳만 제대로 씻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면 된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약이나 제품도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잃기 쉬운 것은 단지 건강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손주의 손길을 놓치는 삶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렇기에 오늘 나는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한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위생 팁이 아니다. 삶을 다시 환하게 만들고 가족의 미소를 되찾게 할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면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니까.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묻는다. 정말 냄새가 나는 원인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대답을 망설인다. 단순히 씻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과학적이다. 내가 수만 건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진실은 분명하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생리학적 변화의 결과였다. 먼저 땀의 변화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800ml에서 1리터에 가까운 땀을 흘리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겉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통로가 막히면서 피부 표면에 찌꺼기가 남게 되고 세균은 그곳을 먹잇감 삼아 증식한다. 그렇게 생겨난 부산물이 바로 불쾌한 냄새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다. 우리 몸의 기름기인 피지는 젊을 때와 노년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넷날이라는 물질이 늘어난다. 이 노넷날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 70대의 최고치를 찍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이의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성분이 노인 피부에서는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특유의 퀴퀴하고 오래된 냄새, 이 물질이 주범이다. 셋째는 구강 환경이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40~50% 줄어든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방패다. 하지만 양이 줄어들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입냄새가 심해지며 가족과 대화할 때조차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는 경험을 하게 된다. 69살의 한 할머니는 내게 말을 하려 해도 손주가 자꾸 거리를 두니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단순한 위생 문제와는 다르다. 아무리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몸속 생리학적 변화는 냄새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어르신들 대부분이 억울해하는 이유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깔끔하게 사는데 왜 나만?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확히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훨씬 단순하다. 나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 문제를 알았으면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겁니다. 남은 건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비싼 향수를 매일 뿌리셨다. 그러나 며느리는 방문만 열면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향수는 문제를 덮어버렸을 뿐 오히려 냄새가 겹쳐 더 심하게 느껴지게 했다. 나는 그분께 솔직히 말했다. 향수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활 속의 작은 변화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가벼운 운동,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습관,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단순한 청결법. 이 세 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만난 한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을 뿐인데 2달 뒤 손녀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 나요 라며 웃었다. 그녀는 그 순간 다시 살아있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과학적 근거 위에 실천이 더해질 때 가족의 시선은 달라진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처음 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주가 할아버지 방 냄새 심해 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알려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6달 만에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습니다. 다시 안아달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눈물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결국 핵심은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다. 냄새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그러나 그 신호를 외면할 수도 바꿀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앞으로 나는 3가지 기본 원칙과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다시 불러오는 작은 열쇠가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 말이다. 내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냄새 문제를 줄이는 데 있어 거창한 비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낳았다. 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러나 단 일주일, 길어야 1개월만 실천하면 가족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오늘 나는 그 3가지 기본 원칙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물이다. 물은 몸의 가장 강력한 청소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며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분명하다. 하루 6컵 이상의 물을 마신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체내 노폐물 수치가 훨씬 낮았다. 내 환자 중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물 한 컵을 습관화한 지 2달 만에 손녀가 할머니 요즘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원칙은 햇볕 아래 가벼운 산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 20분, 그것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표면에 나쁜 세균을 줄여준다. 또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65살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처음엔 걷기를 두려워했지만 5분에서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늘렸다. 석 달 뒤 그는 당당히 말했다. 요즘은 아들이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 방 공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작은 발걸음이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는 기적을 만든 것이다. 셋째 원칙은 샤워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춥다고 혹은 귀찮다고 매일 샤워를 피한다. 그러나 샤워는 냄새 관리의 핵심이다. 단, 여기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가장 좋은 것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탕 목욕을 하면 평소에 씻기 힘든 깊은 노폐물까지 빠져나간다. 내 환자들 중 70% 이상이 이 습관을 시작한 뒤 가족의 반응이 한 달도 안 되어 달라졌다. 이 3가지 원칙을 지켜낸 분들의 사례는 내게도 늘 감동을 준다. 73살의 한 할머니는 몇 년간 손주에게 안겨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 물 한 컵, 하루 20분 산책, 그리고 미지근한 물 샤워를 꾸준히 지킨 지 2달 만에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냄새가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주의 천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원칙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문한다. 그렇게 간단한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은 비싼 제품이나 약을 팔기 위해 문제를 과장하고 복잡하게 설명해왔다. 하지만 나는 환자들에게 약이 아니라 습관을 권했다. 그 결과는 제품보다 훨씬 뛰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삶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아침물 한 잔, 햇볕 아래 걷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이 단순한 3가지 원칙만으로도 우리는 가족에게 다시 따뜻한 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지 남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의 사랑을 지켜내며 무엇보다도 노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단순한 습관을 넘어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 3곳을 알게 된다면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다. 그 비밀을 곧 알려드리겠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아무리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단 3부위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냄새의 90%는 사라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그 후 가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첫 번째 부위는 살이 접히는 곳이다.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곳이 세균의 천국이 된다. 땀이 고이고 잘 마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놓쳐버린다. 나는 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다. 그녀는 30년 동안 매일 목욕을 해왔지만 뒷목과 귀 뒤를 거의 씻지 않았다. 단 일주일 동안 그 부위를 꼼꼼히 관리한 뒤 손주가 다시 안겨왔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거리감을 없앤 것이다. 두 번째 부위는 털이 많은 곳이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쌓인다. 특히 두피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단순히 샴푸 거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야 한다. 내 환자였던 박영수 할아버지는 늘 머리 냄새 때문에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두피를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인 후 손주가 다시 그의 머리를 만지며 놀았다. 그는 내게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손주가 말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남성 어르신이라면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역시 피지가 쉽게 쌓이므로 반드시 거품을 충분히 내어 닦아내야 한다. 세 번째 부위는 땀이 많이 나는 곳이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이 대표적이다. 발은 특히 심각하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발냄새는 방 안 전체로 퍼져 옷과 침구류에까지 배게 된다. 68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발냄새로 고생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뒤 매일 양말을 갈아 신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났다. 이제 가족들이 제 방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 합니다.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 물의 온도는 미지근해야 한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든다. 둘째,
너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향이 강한 비누는 순간적으로 냄새를 가릴 수 있지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다시 냄새를 유발한다. 셋째, 씻은 뒤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한다. 습기는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세 부위를 씻지 않으면서 냄새가 없기를 바라는 건 잡초를 뽑지 않고 꽃밭이 깨끗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을 꼼꼼히 씻었을 뿐인데 손주가 다시 제 곁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천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냄새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원인이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된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바꿀 때 비로소 냄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또 다른 진실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한다.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일 뿐이다.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입안을 관리하는 습관, 옷과 집안 환경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는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점검하라고 말한다. 첫째, 음식이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마토, 사과, 딸기, 현미, 메밀 같은 음식은 몸의 산화를 늦추고 노는 날 같은 냄새 물질의 생성을 줄여준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을 꾸준히 먹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채취가 훨씬 부드럽게 변했다. 내 환자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사과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손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 요즘은 좋은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바꿔놓았다. 둘째,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다. 수분이 많은 오이, 배, 수박 같은 과일과 채소는 체내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한다. 변비가 지속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결국 피부로 냄새가 배어나온다. 현미밥, 잡곡밥,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든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마다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후 냄새가 현저히 줄었다며 이제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셋째, 구강 관리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지만 혀를 닦지 않으면 입냄새는 줄지 않는다. 혀 표면에는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혀 클리너 사용을 권한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도구지만 효과는 놀랍다. 혀를 매일 청소한 환자들은 단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면 입안이 항상 촉촉해져 세균이 자라기 어렵다. 자일리톨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 일석이조다. 넷째, 술과 카페인이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든다. 이 물질은 땀으로 배출되며 독특한 악취를 낸다. 커피와 차는 몸을 탈수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킨다. 내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술을 끊고 보리차로 바꾼 지 1달 만에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방이 상쾌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오랫동안 눈시울을 붉혔다. 다섯째, 옷과 생활용품 관리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옷과 침구류에 냄새가 배면 소용없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옷은 하루 입으면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가장 좋다.
햇볕은 자연 살균제다. 또한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야 한다. 베개는 특히 중요하다. 머리에서 나온 피지와 각질이 베개에 쌓여 냄새의 근원이 된다.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고 베개와 이불은 2세 3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신발과 양말도 빼놓을 수 없다. 발냄새는 양말과 신발에서 증폭된다. 양말은 면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충분히 말려야 한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 흡수 효과가 탁월하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2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한 뒤 방에 들어온 손주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공기다. 황희는 곧 청결이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잠깐의 황희는 필수다. 한 할아버지는 늘 추워서 창문을 닫고 지내셨는데 하루 2번 환기를 시작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고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방에 들어와 창문부터 열지 않았다. 이처럼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까지 함께 실천하면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진다. 결국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가족과의 거리, 사회와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이 가져올 변화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단순히 냄새 없는 삶이 아니라 자존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이다. 나는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단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족의 따뜻한 품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얻었던가. 젊음, 건강, 직업, 친구,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받는 삶과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7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주가 그의 방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창문부터 열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6달 뒤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섰다. 꾸준히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샤워 습관을 바꾸며 옷과 집안을 관리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다시 안아달라 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주와 대화할 때 멀리서만 이야기를 나눴다. 입냄새 때문이었다. 그러나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자 단 3주 만에 손주가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모두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생활 습관의 힘이었다. 비싼 약도 값비싼 향수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다는 결심이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단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가족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되찾는 과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노년은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존엄을 보여주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정보만 얻고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며 샤워할 때 놓쳤던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시길 바란다. 단 일주일 만에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한 달이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이다. 노인의 냄새는 숙명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냄새가 사라질 때 손주의 천은 다시 돌아오고 가족의 미소는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밝히고 노후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건강과 삶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달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힘이 사라지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부부 생활조차 피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그 당혹감과 두려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며 그냥 넘기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약에 의존하거나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이 보내온 작은 경고들을 무시했을 때 커져서 다가옵니다. 마치 낡은 집의 벽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물방울을 그냥 두면 결국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2번이던 것이 3번, 4번으로 늘어나고 깊은 잠을 자고 싶어도 몇 번씩 깨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변화 뒤에는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침에 당연하게 느껴졌던 발기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이제 끝난 건가? 라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배우자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위로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미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초라해지는 듯한 기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고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어르신은 65가지 큰 병 하나 없이 농사일을 하며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면서 갑자기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소변은 한 방울씩 떨어지듯 나오며 속옷은 젖고 아침마다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게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립선은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지만 남성 건강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단순히 소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증상을 수치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딘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말하기도 창피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꺼리며 결국 늦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마다 3번, 4번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자면 낮에는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무너진 삶 속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위축되며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혹은 부끄러워서 실천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단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 채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밤마다 자주 깨서 화장실을 찾는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고 힘들다. 아침에 활력이 사라졌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몇 년 후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약 없이,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삶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뒤에는 삶을 바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열쇠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박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땀 흘리며 일했고 60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분은 100살까지도 거뜬히 사실 거야 라며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부터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전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두세 번씩 깨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나서 4번, 5번까지 되었습니다. 깊은 잠은 사라졌고 낮에는 피곤에 시달리며 농사일도 예전 같지 않게 버거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몸이 쇠해지나 보다 하고 애써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서서 1분, 2분, 길게는 5분 넘게 있어야 겨우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옷이 젖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이라니. 그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가도 제일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했고 물도 일부러 적게 마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속으로는 화장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한 건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아내와는 50년을 함께하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당연하게 느껴지던 단단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시도해 보아도 중간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부끄러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아내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위로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났나?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신감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자 남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아침에 활력이 사라진 경험 말입니다.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부끄러움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은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만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부끄러움이 가슴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 비대증. 의사는 약물 치료와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평생 먹어야 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전립선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용이 300만 원 가까이 들고 회복에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그 부위를 칼로 도려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 김진호 씨가 놀라울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얼굴빛이 화사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네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지? 그때 김진호 씨가 들려준 비밀은 박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작은 만남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방법. 그것을 알게 되면서 박상철 어르신은 비로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알게 된 충격적인 비밀을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나 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이제 그 해답이 곧 공개됩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단순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그러나 의사가 설명해준 내용은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약이나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때문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집에 돌아오죠.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치료를 시작하면 결국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전립선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쌓이고 막히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호두만 하지만 남성 건강에 있어 그 비중은 매우 큽니다. 전객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액이 제때 배출되지 않고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파이프에 찌꺼기가 계속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좁아지고 막히며 물이 흐르지 않듯 소변길도 막히고 전립선은 붓고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들조차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그저 약만 받거나 수술만 권유받을 뿐이지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2016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50세 이상 남성 30중구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전객을 배출한 남성들은 4일 7회만 배출한 남성들보다 전립선 질환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또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 배출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객의 정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젊을 때는 부부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객이 배출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관계 횟수가 줄어듭니다. 또 혼자 사는 분들은 더더욱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전립선 속에 액체가 오래 머무르고 그것이 굳어 염증을 일으키며 비대로 이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박상철 어르신이 평생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나이에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럽거나 죄책감을 느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참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잔인합니다. 밤마다 화장실로 향하고 소변은 시원하지 않으며 삶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을 선택한 대가가 건강을 잃는 것이지요. 김진호 씨가 박상철 어르신에게 해준 조언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전객을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창피한 걸 내가 이 나이에. 하지만 곧 의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접하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 일주일에 2번씩만 실천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변이 훨씬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 밝기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객 배출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몸속에 오래 쌓이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고 전립선을 막으며 결국 병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박상철 어르신이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김진호 씨가 알려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 더 이상 병원 수술대 위에서 후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약과 수술만 권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두려웠습니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 민감한 부위에 칼을 댄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 불안한 나날 중에 운명처럼 찾아온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우연히 오랜 친구 김진호 씨를 마주친 것입니다. 어? 자네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80을 넘긴 나이임에도 김진호 씨의 얼굴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밝았고 걸음걸이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대화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5살이나 많은데 저렇게 건강할 수 있지? 둘은 인근 다방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박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5번씩 가고 소변도 시원치 않고 이제는 아내와도 점점 멀어져. 이젠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랜 친구 앞이라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진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네. 나도 70에 접어들었을 때 똑같은 문제로 힘들었어. 의사들은 약만 주고 수술을 권했지.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전립선은 약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군. 박 어르신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한 거야? 김진호 씨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객의 정기적인 배출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부끄러웠어. 나이 들어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나 싶었지.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전립선을 살리는 길이더군. 내가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실천했더니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에 힘도 돌아왔어. 지금은 아내와도 여전히 가까워. 나이 탓이 아니었더라네. 박 어르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 나이에 그런 일을? 하지만 친구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보이는 생생한 증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그 말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게 답일 줄이야.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비밀, 그리고 사회가 쉽게 말하지 않는 주제. 하지만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이야말로 그의 건강을 되돌릴 열쇠였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전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산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자신감이 사라진 것도 결국 전립선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큰 병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김진호 씨의 말은 단순히 건강 비결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때때로 우연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의사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감춰졌던 해답.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잃어버린 활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박상철 어르신이 직접 실천한 방법,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경험한 특별한 활력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놀라움을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친구 김진호 씨가 알려준 방법, 바로 전립선 활력법을 직접 실천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여전히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에 의존하거나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 전객을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젊은 시절의 습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성기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립선 주변까지 충분히 자극하여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조금씩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우선 그는 환경부터 바꾸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따뜻한 욕실에서 편안히 앉아 시간을 들였습니다. 긴장을 풀고 최소한 15분 이상 여유 있게 접근했습니다. 급하게 하려 들면 효과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활이었습니다. 건조한 마찰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보통은 성기의 끝부분만 자극하게 되지만 전립선 활력법은 달랐습니다. 성기 밑부분과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자극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박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전객이 나오기 직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2-3번 반복하자 몸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그는 솔직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5번씩 일어나던 화장실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소변 줄기도 훨씬 굵고 시원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잊고 지냈던 단단한 반응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 변화를 느꼈고 어느 날은 눈물이 맺힌 채로 여보, 다시 예전 같아졌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자신이 다시 살아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경기도 홍천의 박명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2달간 실천한 후 밤에 5번씩 가던 화장실을 2번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뒤에는 아침 발기가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3달 후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활력법은 약처럼 부작용이 없고 수술처럼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꾸준함과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거나 무리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션4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이어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은 평생 달고 살아야 하고 수술은 돈과 두려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무료이며 자연스럽습니다. 손끝의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체험한 놀라운 변화는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방법이 단순히 소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약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몸을 회복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그의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활력법을 통해 소변이 시원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와 함께 웃었고 동네 모임에도 당당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전북 정읍의 이만수 어르신은 화장실 문제로 외출을 꺼리다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4달간 꾸준히 실천한 끝에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강병호 어르신은 아내가 눈물 글썽이며 신혼 같다고 말해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활력법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고 관계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전객을 몸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과 활력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관리이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이 길을 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기는 결코 오래된 근육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용기를 키워주고 그 용기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고 계속 불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것인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용기 내어 한 발 내딛는다면 여러분은 남은 세월을 훨씬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 끝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 사라진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받으면 당장 생활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고 서둘러 결정하는 순간 앞으로 20년, 30년의 노후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제가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만난 62세 김모 씨는 정년을 마치고 나니 수입이 뚝 끊겨서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다며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어들어 평생 7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무려 1억 원 가까운 손해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계산기를 꺼내 손익을 보여드리자 김 씨는 얼굴이 굳어지며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절망적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조기 수급이라는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기 어렵다든가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어 당장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경우라면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깊은 계산 없이 단순히 지금 급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건 무조건 좋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연기하면 더 많이 받으니까 이득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올라가고 5년 연기하면 36%가 더해집니다. 숫자만 보면 솔깃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 60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연간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 손실을 메우려면 14년 이상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게 됩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61세 박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이 있었기에 연기를 고려했습니다. 계산해보니 5년을 연기하면 월 36만 원이 늘어나지만 그 손실분을 회수하려면 81세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력이 모두 장수 쪽이라면 유리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형이 모두 7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셨던 기록을 보고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단계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2년만 연기하고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그 사이 건강이나 사업 환경이 바뀌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단순히 지금 받을까, 나중에 받을까 라는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 건강, 가족 구조, 배우자의 연금 상황, 그리고 이미 준비된 노후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조급함이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72%가 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 없이 단순히 주변의 말이나 직관에 의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달리 하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 이 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단순히 몇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조건 서두르지 마세요. 무조건 미루지도 마세요. 현명한 선택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조기 수급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연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후회 없는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조기 수급이라는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받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단순한 당장의 위안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손실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가 감액되고 5년을 앞당기면 무려 30%가 깎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감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이 더 큰 함정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65년생 이흥수 씨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그는 정년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아 조기 수급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2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덕분에 정상적으로는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9세부터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매달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꺼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차이는 연간 360만 원입니다. 만약 평균 수명인 85세까지 사신다면 총 9,360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조기 수급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생존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소득원이 전혀 없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라면 조기 수급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기 수급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청을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해도 다시 정상 수급으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조기 수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이 308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세부 조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앞당겨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청 단계에서 자격이 안 되거나 억지로 서둘러 신청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조기 수급을 선택한 60대 중 68%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연금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평생 이어질 손실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기 수급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취업,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주거지원, 자녀와의 협의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5년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대부분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작은 대안이라도 떠올립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퇴직금을 분할해 사용하는 방법, 기초연금 신청 등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급을 선택한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닫히고 평생 감액이라는 짐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생활비 때문에 조기 수급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배우자와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20년, 30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급은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쓰디쓴 후회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디 그 함정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 즉 연기 수급은 언뜻 보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1년을 미루면 7.2%가 늘어나고
최대 5년을 연기하면 무려 36%까지 인상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증가분 뒤에 숨어있는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무 계산 없이 늦출수록 이득이다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3년생 박혜남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그는 내년에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자 5년을 연기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정상적으로 받으면 매달 100만 원, 5년을 미루면 136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6만 원이 늘어나니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5년 동안 받지 못하는 6천만 원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36만 원씩 더 받는 돈으로 166개월, 약 14년이 걸립니다. 즉, 6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81세까지는 살아야 본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박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74세에 세상을 떠나셨고 형도 7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을 고려했을 때 81세를 넘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단계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2년만 연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건강 상태와 사업 환경을 지켜본 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작정 5년을 기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인상된 연금 혜택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기 수급은 단순히 많이 받는다라는 계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건강, 소득, 가족력, 준비된 노후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기 수급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며 가족력상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은 연기 수급이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60대 이상 은퇴자의 42%가 연기 수급을 고려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버틸 자신이 없거나 당장의 생활비 압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기 수급이 반드시 5년을 꽉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1년, 2년만 연기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2년만 연기했다가 건강이 좋고 생활이 안정되면 추가로 연기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단계적 접근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기 수급의 또 다른 장점은 본인 연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족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연금액이 높아질수록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유족연금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자신 있고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준비까지 하고 싶은 분이라면 연기 수급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혹시 지금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나요? 건강검진 결과가 양호하신가요? 가족 중 장수하신 분들이 많나요? 그렇다면 연기 수급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불안하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기 수급은 시간과 건강을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화려해 보이는 숫자가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조건입니다. 무작정 남의 말을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생활비를 보탤 수 있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손해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을 시작한 뒤 처음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3,87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50%만큼 연금에서 깎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정지된다는 겁니다. 64세 임자 씨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택시 운전을 계속하며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분명 매달 8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 들어온 건 45만 원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상담실을 찾아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연간 3,070만 원을 훨씬 넘는 수입 때문에 약 35만 원이 감액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의 부양가족연금 20만 원도 전액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부가 합쳐서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감액으로 인해 45만 원만 남게 된 것이죠. 임자 씨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함정입니다. 벌이는 늘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 차라리 일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남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선인 37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부업 형태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추가 소득을 내도록 조정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예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수급을 늦추는 동안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자 씨도 결국 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3년간 택시 운전을 이어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67세부터는 21.6% 인상된 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로 한 겁니다. 덕분에 아내의 부양가족연금도 정지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소득 활동 자체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한다는 사실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일을 이어가다 연금까지 줄어든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무리가 가고 여생이 피로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연금 수급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60대 중 45%가 감액을 경험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후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286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또 일시적인 소득이나 연말정산 환급금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즉,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계속 일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소득 감액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줄어든 연금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일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금 손실과 직결된다면 현명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일과 연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소득 기준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발 오늘만 보지 마시고 10년 후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택이 더 지혜로운 길일지 답이 보일 겁니다. 연금 제도를 상담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이 바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두 연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중복수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합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수급 시점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최순덕 씨는 매달 12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5년간 성실히 납부한 덕분이었죠. 그런데 그녀 본인도 이제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25년간 납부한 기록으로 본인의 연금만 해도 매달 80만 원이었습니다. 기대에 부푼 그녀는 그럼 이제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라고 물었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본인 연금을 100% 받으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은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순덕 씨의 경우로 계산해보면 본인 연금 80만 원에 유족연금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을 더해 총 116만 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지만 유족연금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작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연금의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본인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역시 본인 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지금보다 적어 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저는 순덕 씨에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7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80세까지 장수한다면 본인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대략 77세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여드리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제가 77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90세까지 장수하셨고 자매분들도 모두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덕 씨는 1년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건강을 관리하고 자녀들과도 상의한 후 1년 뒤에는 본인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1년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본인 연금 82만 원과 유족연금 37만 원을 합쳐 총 119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처음에 120만 원보다 1만 원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문제는 단순히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건강, 가족력, 다른 자산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살아있을 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 노년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여성 중 58%가 본인 연금을 신청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몰라서 겪는 불행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나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결국 연금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남은 가족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시작되었고 급여율 하락 또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제도의 조건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8년생 박대한 씨는 이런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수급권이 생기지만 뉴스마다 연금이 줄어든다, 기금이 고갈된다 라는 말이 쏟아지니 차라리 빨리 받는 게 낫지 않겠냐는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대한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권한 전략은 연기 수급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자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기에 연금을 늦추면서 더 높은 금액을 확정해두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추가로 조언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지 말고 반드시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소규모 사업 등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진정한 안정이 만들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일 뿐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소득의 70% 이상을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가정이 55%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앞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연금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론조사나 공청회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제도는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화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3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조기 수급으로 인한 평생 30% 감액. 둘째, 소득 활동 중 수급 시 감액과 부양가족연금 정지. 셋째,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복 수급의 제한. 이 모든 함정을 피하려면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건강, 소득, 가족 구조, 배우자의 연금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서두르지 마세요. 무조건 미루지도 마세요. 오직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혹시 지금 연금을 앞당겨 받을까 아니면 늦출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들과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20년, 30년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소득원과 함께 설계할 때 비로소 안정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자매와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게 우리 모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